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이어갑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드디어 오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리의 기쁨 어떻습니까? 제가 승리의 기쁨이라고 하기보단 승리의 기쁨이죠. 대표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요? 저도 네. 당이 변화하고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네. 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측근 아닙니까? 이러면 미관 말직에 있습니다만 열심히 네. 한동훈 체제가 성공하고 네.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네. 여러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명직 최고위원 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역할 하려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지명직 최고위원. 이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 한동훈 호 어떻습니까? 총평 먼저 하고 들어가죠. 총평이요? 예. 글쎄 출발하는 시점에서 보여준 모습은 준비가 덜 됐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요? 준비가 덜 됐다? 지금 대표로 선출된 지가 열흘이 지났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당직 인선이 제가 보기엔 반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대표가 선출되면 네.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쯤 일괄 딱 임명직 당직을 발표를 하면서 예. 빨리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 선출되고 그 다음 날 당대표 비서실장 한 명 발표하고는 강간무소식이었다가 한참 지나서 며칠 네. 전에 사무총장 임명하고 그러다가 어제 이제 드디어 정책위 의장 밀어내기 한판 성공한 것 같고 예. 아직 그 후임자는 못 정했잖아요. 거기다가 지명직 최고위원, 여의도 연구원장 또 대변인단 아무도 발표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정도 이제 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선 저희는 첫 번째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 자리와 관련해서 후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연착륙해서 잘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책위 의장의 명백한 사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냐. 사실 변화를 선택한 당신과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위 의장 교체를 그렇죠. 계속해서 처음부터 고려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정책의장을 맡고 있는 분이 명시적으로 사퇴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갈등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수준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고요. 이제 곧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은 안 해요. 제가 최고위원회의가 사실 그때 열린 다음에 이번 주에 2번 있었고 다음 주에 월요일에 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주말 사이에 될 수도 있고 분명한 인사 개편이 있을 겁니다. 정책위 의장이 어제 사의를 했는데요. 네. 정책위 의장의 하마평 누가 있습니까?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있으니까. 많이 거론됐었던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수도권 중진 의원들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새로 언급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정책위 의장 자리에 어제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정점식 의장이 인품도 좋고 능력도 좋은 분이다. 그럼 그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선발해야 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시키려고 정점식 사퇴를 요구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원내 대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다른 의원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퇴하는데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정책위 의장이 정책위 의장 하셨잖아요. 왜 사퇴하실 때 왜 기자회견 안 하셨어요? 원래는 국민의힘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하고 같이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선출직이었죠. 그러다가 임명직으로
불과 몇 년 전에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서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선출직이라 당대표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원내대표와 네. 임기를 같이 하는 자리였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임명직이 됐으니까 통상 임명직 당직자들은 당대표가 바뀌면 일괄 사의 표명을 하고 당대표가 새로 임명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뭐가 맞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새로운 당의 변화를 표방하면서 선출된 당대표가 정책의 의장 교체 없이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다면 교체는 정해진 수순이었고 네. 그런데 글쎄 눈치를 좀 오래 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정정식 의원 개인 입장에서도 정책의 의장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이른바 친윤 친한 사이에 어떤 세력의 균형이 깨지는 자리처럼 비춰지니까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어쨌든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든 뭐 그렇지 않았든 사퇴를 한 것은 늦었지만 네. 뭐 존중할 만한 일이고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윤 예.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이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갈등까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뭐 이게 큰 갈등의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네. 글쎄 이게 뭐 언론이나 정치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네. 자꾸 뭐 4대 4인데 5대 4가 되느니 어떤 식으로 비한과 친한이 네. 어떤 그 가버넌스를 갖게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가중되면서 언론에 계셨어요.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정책위 의장 자리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바뀌면 다 일괄 사퇴하는 자리예요. 사실 저는 작년에 네. 10월에 초에 그 대변인 임명이 됐었는데요. 네. 10월 중순에 갑자기 지도부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지명직이어갖고 불과 15일밖에 안 하고 이거 대변인 그만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살아나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관례들은 사실 우리 보수정당은 아름다운 미풍양속, 관례, 관행 이런 거 중시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버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마치 윤심이 실린 건가? 아니면 친윤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오해의 소지를 준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당 인사나 사무는 네. 당대표가 잘 알아서 하시라라는 그 그러니까요. 명확한 말씀을 예. 하셨으니까 그렇게 당을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 7월 30일 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그날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정점식 정책위기 의장은 유임시키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의중은 명백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나쁜 의미로 네. 좀 익숙해져서 그런데 이건 명백한 당무 개입이에요. 그전 정부 같으면 어디 비서실장이 당직과 관련해서 당대표한테 감나라 배나라 그래요? 얘기했다는 기사는 적어도 안 나왔어요. 그전에는. 네. 그런데 이제는 거의 이 정부 들어서는 공개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면. 근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분이고 당에 돌아간 사정에 대해서 잘 아니까 예. 의견 개진을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언론에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경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 가야 할 길은 반드시 간다라는 그런 명확한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갈등이 봉합됐다. 저는 이게 뭐 큰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가는 길은 같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에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 정도 갈등 이게 계속 노정될 수 갈등인가요? 있죠. 예. 이런 그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원만하게 잘 수습해 가면서 그게 말하는 건강한 당정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강한 당정 관계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아니 뭐가 열변을 토하세요?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 정권 사람들은 내가 하면 인사 추천이고 남이 하면 인사 청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이런 기사가 나오지는 않게 해야지. 어딜 비서실장이 당직과 관련해서 아니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정말 큰일이 나야 되는데 이 정권 사람들은 무덤덤한가 봐요.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또 듣고 보니까 그런 말도 있고 또 여기는 또 갈등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양측의 말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친정에 이렇게 또 강펀치를 날려주시고 또 선배한테 또 강펀치를 날려주시고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지명직 최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의 관심은 없어요. 왜 그러세요? 여기 방송 나오지 않고. 아니 그런데 아무래도 예. 한동훈 대표가 특히 당내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영향력 내지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지명직 최고나 중요한 또 자리인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네. 자리는 현역 의원 중에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만한 의원들을 섭외해서 임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있는지. 비대위원장 할 때 그 여의도 연구원장은 홍영림으로 네. 한동훈 대표가 임명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됩니까? 그때 그 홍영림 연구원장이 한동훈 대표가 같이 오면서 임명한 분인지 아니면 예. 원래 짜여져 있는 자리에 같이 그치.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에 들어왔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임명을 했잖아요. 한동훈 네, 대표 네. 직접. 그렇죠. 처음 임명한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명직 최고나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이 인선이라는 것은 사실 누가 될 것 저도 같습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인선이라는 것은 뭐 우리 최고위원님도 해보셨겠지만 저희 오피니언 리더 같은 당사자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알기 어려운 일이고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알 수 있죠. 누구는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어떤 그 그룹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그 뭐 핀포인트를 찍어서 누구라고 하긴 어렵고 제가 원해입니까? 여기 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원입니까 네. 아닙니까? 저는 그 아까 원내 인사를 네. 그 확충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지금 원외 인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수도권. 사실 예. 수도권에. 수도권에서 원외 인사들이 워낙 많고 네. 원외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라는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저는 원내보다는 지명직 최고는 원외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나오네요. 네. 원내냐 원내냐.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오겠죠. 아니 내부자가 유리하죠. 이런 게임은. 알겠습니다. 지금 뭐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3자 특검법안에 대한 원칙은 아주 네. 간단합니다. 자신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그렇죠. 3자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네. 이것이 1인 정당이 아닌 이상 당대표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당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이재명 일극 체제처럼 움직이는 민주당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 네. 민주적 절차는 뭐 의총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그 자리에 가서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은 이런 방향이고 왜 이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그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안 발의를 못할 거예요. 그래요? 네,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상 밖인데요.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법안 발의를 하려면 그게 이제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법안 발의를 하려면 현역 의원 10명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 발의자도 있어야 예. 되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10명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정말 그 10명을 설득해서 법안 발의를 하고 또 다른 의원들까지 의총해서 설득을 하려면 대단한 의지 내지는 각오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실제로 이걸 추진할 의지나 각오가 없어요. 있어도 매우 약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의총에서의 반대나 이런저런 당내의 반대를 이유로 해서 법안 발의까지는 안 가고
추진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겠습니다만 실제로 성과물로서의 국민의힘의 법안을 내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런 해석을 밖에서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원내 구조를 봤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특히 뭐 민주당이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제3자 특검법안을 그러면 전격적으로 한번 수용해 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특검법이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3자 특검법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좀 태도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원내에서건 아니면 국회 전체건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건데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원내에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당장 내일 모레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해도 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관철시키기에는 약합니까? 왜냐하면 당직 인선하는 거 보니까 아니 별것도 아닌 당직 인선을 갖고 저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그보다 훨씬 힘든 작업인 최상병 특검법 안을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거 정식으로 법안으로 발의하는 더 힘든 작업은 어렵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게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이게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면 자신이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렇죠. 의지는 계속 갖고 있다는 거.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측근이시니까. 측근은 아니고 미관 발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측근이시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 좀 전해볼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보자 이진숙 위원장이 그 여지를 남겼는데요. 먼저 들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이 탄핵 전체적으로. 저도 사실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과연 적절한 인사냐 그건 대단히 의문이에요. 네. 저는 뭐 더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을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민주당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지금 추진하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직무상 그것도 직무 중에 그렇죠. 직무상 중대한 위배 사유. 직무에 관련해서 방통위원장 임명돼서 물론 박문진 이사 선임이라든지 KBS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헌재에서 이거를 탄핵 인용을 해 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닐 가능성이 99.9%란 말이죠.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연속으로 지금 탄핵 카드를 쓰고 있는데 탄핵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만 높이지 않을까. 그리고 정작 헌재에서 결정이 났을 때 그러니까 탄핵 소추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났을 때 오히려 잘못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면죄부 내지는 어떤 뭐랄까요. 그냥 면죄부를 주는 효과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탄핵 소추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탄핵해도 나중에 이분이 버티면 헌법재판소가 갖고 탄핵 인용 안 돼서 우리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탄핵 추진 안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물론 하겠지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임기 수행 중에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직무 중 직무 예. 수행에 관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위반. 예. 2인제라는 건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2명만 돼도 지금 합의해서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2명이선 못하게 4인이 반드시 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자신들도 이게 2명이 합의를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이게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다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툭하면 탄핵하고 임무가 정지돼 갖고 자진 사퇴 그 전에 네. 이루어지고 예.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야 되는데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기다려보겠다라고 네. 했고 뭐 대통령실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헌법재판소 가서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추진하는 탄핵이 법률적으로 유효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는 일단 방통위에 아주 급한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몇 개들이 끝났으니까 네. 기다려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안 낼까요, 이런 거에? 어제 네, 냈죠. 했잖아요. 어제 아, 예. 이거는 무고 탄핵이라고 그랬어요. 아, 무고 그게 탄핵. 여기서 그러니까 나온 거죠. 정해놓고 탄핵한다는 거죠. 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네. 그게 뭐 무고 탄핵. 법적으로는 그러네요. 또 모색적 탄핵이라는 개념이 있다면서요. 아, 예.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예. 모색적 탄핵, 뭐 무고 탄핵 이런 신조어들까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그러게요. 최근의 현실이 좀 개탄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거대 야당이 출연한 이후에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하고 사실은 엄격한 절차가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감이 네. 있어요. 그래서 탄핵을 이렇게 쉽게 그게 뭐 지금 벌써 16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았나요? 22대 많았나요? 국회 2달 세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추진하는 탄핵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정말 중요하고 정말 꼭 필요한 탄핵은 오히려 그때 가서는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중요한 탄핵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로 심각한 잘못이 있는 고위공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탄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과거 근데 국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하면 네. 국민들이 보기에 뭐 맨날 탄핵만 해 뭐 이런 이미지가 형성될까 봐 그게 걱정이죠. 그래요. 민주당이 또 25만 원 지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더니 이 25만 원을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냐 했더니 환불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이 25만 원 지원법 한번 얘기해 볼까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그 선거 때부터 이게 그 논의가 됐었던 건데 네.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죠. 사실 보수 정당과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 그러니까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예. 이 보편적 복지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경제를 진작시키고 우리 그 서민 모든 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무리하게 예. 더군다나 이것은 예산 편성권 같은 건 행정부의 권한인데 그러네요. 처분적 법률이라는 뭐 예외적 규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가능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떻습니까? 미국 같으면 사실은 예산 편성권이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렇군요. 법률 형태로 해갖고 의회에서 다 아. 예산 편성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 법률 안의 형태로 통과시키면 예산 확정이 되는 구조라 미국 같으면 오히려 쭉 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우리는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는 법안을 그것도 개별적 구체적 법안을 예산 편성 없이 그러니까 정부와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느냐 뭐 법리적으로 일단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구조하에서 가능한가 과연? 그리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지역 화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정부부터 계속 지역 화폐야. 그래서 무슨 지역 화폐 업체와의 무슨 유착설 이런 것도
지난 정부에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참 네. 보면 지역화폐 좋아해요. 그 지역화폐를 만들면 그게 네. 사실 예.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돈 들죠. 것들도 상당한데 정말 왜 지역화폐에 이렇게 천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똑같이 25만 원 준다면 지역화폐보다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금 지원이 낫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현금 지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거 가족 내에서도 말이죠. 아, 그러네요. 네. 하여튼 지역화폐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뭡니까? 장점은 그거 다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현금은 다시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이나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 쓰지 않으면 없어지거든요. 시한을 그렇죠. 정해놓고 해서 소비를 단기간 내에 빨리 증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군요. 거요 장점일 수 있습니다만 예. 단점은 사실은 지역 화폐는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예. 이거를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방법을 알기도 어렵고 지역 그렇죠. 화폐를 교부 받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 단점도 뚜렷해요. 그러네요. 근데 예. 중요한 뭐 하나 분명한 것은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그거를 유통하는 데 관여하는 업체는 대단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 간의 거래 말씀하신 대로 개인 간 거래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요. 이거 다시 되면 뻔해요. 네.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할 거고 또, 네. 제2요구권 행사하면 다시 표결해서 네. 이제 다시 폐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벌어지는 국회의 한 단면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개인 간 거래에 정부가 돈을 지급한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예. 그 명분은 그거 같아요. 지금 경기 특히 서민 경기가 워낙 힘드니까 이럴 때 어떤 촉진제 역할로서 예. 이런 지원금 같은 게 일시적이나마 경기 부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약간 의문이고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9월쯤 내리는 게 거의 확실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0월에 있는 금통위에서 내려야 될 텐데 이게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르죠. 그러면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된다. 고민해봐야 예. 되는 사안 아닌가. 분명히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코로나 지원금에서 현금을 줬잖아요. 네. 그럼 그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13조 투입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보장이 없잖아요. 그때도 뭐 민주당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예. 하지만 그게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기관별로 좀 평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서 이게 경제 유발 효과 뭐 예. 이런 뭐 승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렇게 크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굉장히 대외 그 의존도가 높고 그렇죠. 수출 전체 경제에서 예. 차지하는 비중도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좀 적잖아요.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텐데 일단 죽어보자는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 이제 금투세도 한번 여쭤볼게요. 금투세 어떻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를 약간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금투세 유지하자는 입장이에요. 저는 금투세 강력한 폐지론자죠. 지금 폐지론자. 우리나라 상황상 네. 금투세는 매우 시기상조다.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의 유일한 장점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게 유일한 장점이에요. 그렇군요. 그거 하나 빼곤 다 단점이거든요. 예. 한국 특히 주식시장은 뭐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 엉망이지. 주가 조작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뭐 예. 그거 하여튼 단점을 열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네.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장점이 주식해서 돈 벌어도 그러니까 물론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없다는 게 유일한 장점인데 이걸 금투세가
그 유일한 장점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 솔직히 누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미국 지금 주식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서학개미라고 아시죠? 서학개미요? 네.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주식 사는 우리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본의 국내외 유출이 굉장히 그 용이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 대신에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없애버리고 뭐 해외 주식시장 뭐 여러 좋은 장점이 많죠. 네. 일단 뭐 달러로 거래된다는 거, 아, 예.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다는 거, 가버넌스도 투명하다는 예. 거. 이래서 지금 해외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지금 미국에 돈이 몰리고 있대요. 그럼요. 아, 우리 지금 테슬라의 대략 한 10%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에? 아니 네. 매달 네, 그래요. 예, 예. 국내 주식 알겠습니다.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매달 2조 원 정도씩 그만요. 빠져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은 아닌데 이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 내 이견 이게 갈등으로 번질까요? 아니면 약속되려니까요? 30초씩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까 뭐 저 최상병 특검의 한동훈 대표가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의지가 있다면 네. 당연히 민주당은 따라갈 수밖에 따라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약속되려집니까? 이른바 일극 체제잖아요. 아, 예. 민주당은 누가 봐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의지가 있으면 네. 적어도 유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금투세를 둘러싸고 1,400만 네. 개미 투자자들이 저희 방송에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막판에 퀴즈를 하나 냈는데 일본 그 낚시 TV를 보니까 일본에 낚시왕이 있더라고요. 거기 또 조수도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오늘 4부 마지막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이제 대변인 되십니까?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